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젯밤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죠?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 국민들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걱정하신 게 원전이나 건물의 안전일 겁니다. 지진을 비롯해 이런 자연재해, 경제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결국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와 대책 확인해 봅니다. 말 그대로 삶의 기반인 땅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은 귀성길엔 귀농, 귀촌 생각해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잠시 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귀농, 귀촌의 모든 것들 전해드립니다. 경제 도미노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복지 정책을 흔들고 있는 기본소득 이야기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첫 번째 인터뷰는 바로 지진 관련 얘기입니다. 경제와 지진 무슨 관계가 있나 싶겠지만 지진 한 번이면 그간 이루었던 경제적 성과는 정말 손쉽게 무너지고 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제 경북 경주시에서 진도 5.8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수백 차례 이어져 왔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이 가장 관심을 모으는 큰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재산 피해도 있었고 소규모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 1에서 4호기까지가 수동 정지가 됐고요. 근처 산업단지 일부도 생산 라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분야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 또 대비 상황들 좀 점검해 봐야겠는데요. 이 전반에 걸쳐서 재난재해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쯤에는 어제 대처에 대한 관련 기사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9분이 지나서야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 또 수도권 사람들은 이 문자조차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정부의 대응 부분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9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발송했다가 혼났거든요. 법적 조처까지도 당하는 걸 봤는데 현재는 민간 이동통신 3사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네.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강제 규정으로 정부가 모든 걸 직접 보낼 수 있는 그 법적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민간에게 이제 위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국민안전처가 이제 광화문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가운데서 아마 시스템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9분이나 늦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했던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좀 빨리 이 대비가 되고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지진이라는 게 사실은 좀 낯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진 그렇죠. 설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진 네. 설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흔히들 이제 요즘 쉽게 이야기해서 내진 설계를 하면 되잖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진같이 큰 에너지가 즉 진동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구조물, 건축물이나 원자력 시설이든지 교량 같은 터널 같은 것을 이제 설계하도록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시설물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일반 건물보다는. 그리고 또한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한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도 보면은 큰 서울의 고급 아파트 같은 것은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방에 있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그냥 슬쩍 눈 감고 지금도 그런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기술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술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큰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예방을 전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도 이 예방 활동을 전부 낭비로 보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 이게 막상 닥쳐서 사람 목숨 또 재산을 잃고 나면 그때 후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게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그렇죠. 부분인데요. 이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만 해도 30%밖에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규모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내진 설계 제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중요 시설물 경우에는 6.5, 규모 6.5 정도 내지 7 정도까지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발주하는 즉 건물 시설물 주인에 따라서 네.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6.5나 7 규모에 대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기술자의 그 내진 전문성에 따라서 네. 양상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본 같이 우리도 많은 그 설계 기술자들을 양성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전쟁이 임박했는데 군인이 없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병원이나 교육기관 같은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규모 시설, 공공시설에서도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교수님? 아주 미흡하죠. 네. 아주 미흡합니다. 특히 이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 같은 게 뭐 통계상은 뭐 몇십 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가서 구조물 자체를 전문가들하고 가서 들여다보면은 아주 뭐 형편없는 내진 설계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것은 안에 계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동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중요하고 국가 기관 시설물, 뭐 흔히들 우리 원자력 이야기합니다만 네. 원자력은 워낙 중요성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잘 설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입수한 정보입니다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지금 KTX 네.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다니는 KTX 뭐 호남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KTX는 주로 터널하고 교량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교량 부분의 약 30%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 참 가공할 얘기입니다. 이건 이게... 앞으로 더 확인하고 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실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 이 주요 재난 사고 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게 지금 KTX 같은 경우는 교수님 직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워낙 고속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네. 터널과 교량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내진 설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예를 들어서요. 네네. 시속 100km를 달리던 기차하고 300km를 달리던 기차는 네. 에너지가 9배입니다. 네. 속도가 3배가 되면 그 충돌 에너지가 9배가 되거든요. 네네. 그만큼 흔들림에 예민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9배 네. 이상으로 예민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정책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KTX를 타보면 터널이나 일반 그 평지를 달릴 때는 빨리 달리다가도 네. 교량 구조로 가면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이 우리가 느끼거든요. 네.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실감을 하게 됐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좀 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정보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이 추석 앞두고 이 귀성길에 올라서 KTX 타고 가야 될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이 뉴스 맞죠. 들으시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진 설계도 성능별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원전이나 KTX는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내진 성능이 20%에서 30% 미만인 곳이 상당수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20-30% 미만인 곳이다. 이게 그렇죠. 어제 5.8 정도 왔는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한 6.5 정도의 지진이 왔다. 그러면 이 정도로는 막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한가요? 예,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예를 들면요. 네. 우리가 어제 규모가 이제 5.0하고 5.8, 네. 6이라고 합시다. 네네. 5하고 6하고는 힘의 차이가 10배입니다. 10배요. 네. 예, 그 1이 아니고 이게 이제 대수함수로 나가기 때문에 10배가 돼버립니다. 네. 힘이 10배 충격이 온다고 하면은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질 조건이 화강암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비교적 튼튼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좋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되죠. 항상 예.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번 지진 단층도 사실 전혀 예측 못했던 안심해라라고 했던 곳인데 이 원전 근처에서 발생해서 지금 더 놀란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진 설계라든지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본을 좀 제가 참고할 점이 있다면. 일본은 워낙 자연 조건이 나빠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안전지대로 생각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정부에서도 비교적 느슨하게 먼저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은 매뉴얼이 일반 시민들이 행동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돼 있어요. 네, 행동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군요. 예, 우리는 교과서적인 매뉴얼입니다. 아.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어제 사실 저도 이게 이 매뉴얼을 봤더니 이 그대로 가기엔 참 길고 내용도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매뉴얼을 만드는 담당 공무원이나 그 네. 매뉴얼 만드는 데 참여한 전문가, 특히 교수님들이 현장 상황을 잘 몰라요. 정부 네. 책상에서만 남의 것 뺏겨다가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재난 현장을 좀 다녀보셔야 됩니다. 네. 참 저희들이 강조하는 현장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난 관리 상태가 전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잘못입니다. 빨리 시군구 재난관리는 현장으로 네. 시군구로 보내고 중앙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는 시군구에서 하는 재난관리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미국도 일본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중앙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 본부하고 만들어가서 뭐 합니까? 네. 하는 게 없어요. 이 산과 바다와 강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재난을 대비한다. 이건 참 그렇죠.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과 계속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할수록 사실 더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긴 한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이 기상이 변해서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풍 같은 게 와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오고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홍수가 내 집 앞마당에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죠. 이런 피해도 사실은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게-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해가 재난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네. 이 소위 이제 영어로 써서 하는데 원샷이라고 돼요. 한 번 일어나면은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걸 예방을 하는데 예방 개념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정부 관리자들이나 또는 그 의사결정권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방을 전부 낭비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예방을 해야 막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면은 네. 이게 9,900원을 벌어졌다고 생각지 않고 네. 그냥 단순하게 막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일어날 피해를 줄이는 것을 수입으로 보는 그런 방제 경제 개념을 우리 정부가 가져줘야 됩니다. 예, 정말 원샷 표현하신 것처럼 이게 오기 전에는 다 낭비로 보이겠지만 오고 나서 만약에 막았다면 정말 수조 원을 벌어들인 일이 된다라는 그렇죠.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셨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게 바로 안전과 이런 대비인데요. 지금 세월호도 겪고 우리 사회가 많은 이 위기와 또 사고를 겪었지만 아직도 재난 대비 시스템 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교수님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강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난 관리를요. 네. 예방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네. 재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를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네.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행정체계로 가야 합니다. 예, 예방과 현장. 여러분도 이 말씀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며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코너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콘서트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미국의 이 기관, 이곳의 위원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이 각기 엇갈리다 보니까 발언이 나올 때마다 각 나라의 주가와 환율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때문에 이곳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을 부추겨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곳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화 금융 정책을 수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설립됐고요. 통화금융정책을 결정, 수행하고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미국의 이곳이 금리를 결정하면 이런 식의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중에 방제 경제를 좀 확립해야 된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미리 막는 게 돈을 버는 일이군요.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재정 관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회사 계좌로 400억 원을 입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우리 사주 취득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형식의 또 기업 경영 지배가 가능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시각 경제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채무가 600조 원을 넘어섰다. 이게 좀 생소한 뉴스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중앙정부의 채무가 600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한 달 새 8조 6천억 원을 늘었습니다. 이 중앙정부 채무는 뭐 국가 채무로 보시면 됐는데 6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보통 이제 그 국가 채무인 이 국고채를 매달 국고채를 매달 발행을 하는데요. 반면 이 국고채를 상환하는 거는 3, 6, 9, 12월에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이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에는 좀 국가 채무가 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달 추경을 편성할 때 올해 국가 채무를 603조 2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6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예상보다 이 국가 채무가 더 빨리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예. 세금 잘 거치고 있다. 빚 없는 추경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빚이 많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었습니다. 세금은 뭐 계속 잘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친 세금을 비롯한 이 중앙정부의 총 수입을 보니까 249조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5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국세 수입은 155조 4천억 원으로 20조 1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 대비 실제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이 세수 진도율도 66.8%를 기록을 해서 1년 전보다 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 세목별로 보면 이 기업 실적이 좀 좋아지고 비과세 감면 항목을 좀 줄이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6조 2천억 원 더 거쳤고요. 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효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5조 원 이상 더 거쳤다고 합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나라 살림과 빚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서 사재 400억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이 사실은 미리 좀 밝혔었는데요. 그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오늘 예정대로 이제 사재 400억 원을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좀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오늘 오전에 한진해운 계좌에 좀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이 전 세계 항만의 하역비로 좀 긴급 투입될 예정인데요. 앞서 어제는 그 한진해운이 회장을 지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은행권에서도 돈을 빌려서 사재 100억 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다들 대출 받아서 뭐 방법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물류 대란 해소를 하기에는 좀 작은 금액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법원이 이제 그 한진해운의 컨테이너를 모두 하역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700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 한진해운 이미 투입한 200억 원 또 전현직 회장이 이번에 내놓은 사재 500억 원을 더해도 여전히 좀 1,000억 원 이상 좀 부족한 돈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세계 각국 항구에서 물류대란을 빌미로 추가 비용을 좀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필요한 하역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빈 컨테이너 처리 또 미남 용성료 같은 이 다른 부대의 좀 비용을 포함하면 이 물류대란 사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최소 6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좀 한진그룹이 지원키로 한 600억 원은 이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좀 제동이 걸리면서 이 물류대란 해소는 여전히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예, 정말 풀려다가 완전히 꼬여버린 경우인데 좀 걱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 우리사주 취득이 쉬워진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우리사주 제도는 이 근로자 본인이나 사업주가 출연한 자금으로 이제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회사의 주식을 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그 상장법인은 거래가 쉬워서 좀 나름 괜찮았는데 이 비상장법인은 주식 거래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좀 우리사주 취득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오전에 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좀 의견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을 보면 이제 비상장법인 주식의 좀 황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을 좀 다시 매입하도록 좀 의무화했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또 이 노사 협력에 좀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다만 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를 해서 그 대상 기업과 대상 주식의 범위는 좀 제한을 했고요. 또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환매수 요청에 좀 응하지 않거나 분할 매수도 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 왔었거든요. 네. 좀 수월해지는 건가요? 네, 그것도 좀 이제 좀 한층 쉬워질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 경영 상태가 어려워서 이제 우리사주 조합이 좀 인수에 나서는 경우에 이 근로자들의 주식 취득 한도 또 우리사주 조합의 차입 한도 등의 제한을 좀 없애서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회사 인수를 좀 그만큼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대해서 이 무상 출연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이 직전 사업연대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출연토록 해서 우리사주 조합 활성화를 좀 더 꾀하도록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참 미국 지금 반덤핑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무역 장벽 문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네. 열연 강판에 대해서 결국 최고 61%의 반관세 부과되기로 확정됐네요. 네, 최종 관세가 좀 상당히 높은데요.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그 12일에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국 이 열연 강판에 대해서 이 관세 부과를 좀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관세율은 상계 관세 경우에 포스코와 포스코 대우가 57.04%로 가장 높았고요. 이 반덤핑 관세율은 현대제철이 9.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합산하면 관세율이 무려 60.93%에 달하는데 이번에 열연 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업체들 가운데서 관세율이 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 넘어야 될 파도가 바다에 있는 파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사제 출연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 여전히 이전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대한 비판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그동안 누려온 걸 감안하면 사회적 책임을 더 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지 말라라는 말이 다시 한번 또 울리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예, 지진 뉴스부터 시작해서 지진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까지 좀 어두운 뉴스로 끌고 갔는데요. 지금 고향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도로가 밀리고 있는데 분주하게 귀성길 또 고향집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 벗어나서 한적한 들판 또 무르익어가는 벼들 바라보면서
나도 그냥 농촌에 내려가서 맘 편히 농사 짓고 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동행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런 얘기 나누시기도 할 텐데요. 진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젊은 층의 귀농귀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 그냥 묻지마 해답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준비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곳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있는데요. 김규영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예전에는 참 드문 경우였었고요. 또 TV에 소재로 나올 정도로 귀농귀촌 좀 희귀한 사례였는데 요즘은 도시가 힘들거나 혹은 여러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2010년 정도부터는 귀농이 10,000가구 이상을 쭉 유지해왔고요. 네. 작년에는 12,000가구 정도로 2014년하고 비교하면 한 11.2%가 늘었고요. 네네. 그 귀촌 같은 경우엔 작년에 307,000가구 정도가 돼서 네. 1년 만에 한 6% 정도의 성장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귀농은 그 경북이 가장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기, 경남 순이고요. 네네. 귀촌은 아무래도 경기도나 제주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귀농은 여전히 은퇴 연령인 50대, 60대, 40대 순이고요. 네. 귀촌은 의외로 그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40대, 50대. 그리고 귀촌은 젊은 사람이 많고 귀농은 은퇴 연령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귀농과 귀촌 어떻게 다르죠? 귀농은 그 도시 지역에 살다가 네. 그 1년 이상 살다가 농촌 읍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네. 그 농업에 종사를 예, 농업에 종사하는 기준 조건이요. 네네. 1,000제곱미터 정도의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네.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등록하고 1년에 한 그 150만 원 정도 농업 수익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귀농인으로 조건이 되고요. 네네. 귀촌인은 아까 말씀했던 거에서 2주만 하면 네. 귀촌인인데 그 중에서도 뭐 군대나 학업이나 그 직장 생활 때문에 잠깐 이주해 있는 경우는 귀촌인에서 뺍니다. 예. 그러니까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사느냐 혹은 그냥 그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사느냐 이 차이일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촌은 젊은 층이 많다. 좀 의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저기 수도권 이제 밀집 지역이나 도시 위주의 주거에서 네. 좀 주거비가 굉장히 그렇죠. 높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죠. 예. 네, 그 주거비 부담 때문에 그 직장은 도시에다 두고 주거는 그 농촌 지역으로 그 빠지는 경향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행복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어서 네. 그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이나 그리움이 또 이제 그 귀촌을 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좀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린 아이를 가진 그 저기 계층이 네.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뛰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여서 이런 걸 고민할 텐데 저도 뭐 제주도에 가서 당근 농사 짓자 이런 말 장난처럼 많이 했지만 무턱대고 내려갔던 경우 또 정말로 답답해서 사표를 내고 농사 지어야지 내지는 그냥 시골 옮겨야지라고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도시 그 막연히 네. 도시화가 이제 팽창이 되면 그 복잡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서 네. 그 이제 농촌으로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그 저성장 기조에 의해서 고용이 네. 불안전하면서 도시에 있는 일자리가 많이 위축된 것 때문에 네네. 또 이제 그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현상을 그
좀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생각하는 기준이 네. 굉장히 다양해져서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네.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삶의 네. 여유를 갖고 싶다는 대안적 삶의 형태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도시화 팽창 이후에 전원 회귀 욕구가 그 높아지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도시가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우리나라도 그 놀라시겠지만 네. 2009년부터는 농촌에서 도시로 나가는 사람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순유입 인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미 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구하고 아이 키우고 살다 보면 역으로 이렇게 삶의 가치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인데 좀 실패를 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도시 생활을 접는다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당연하죠. 그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고 또 네. 준비가 없이 내려오면 소득도 당연히 초반부에는 감소를 합니다. 네네.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요. 도시와는 다른 농촌 사람들의 그 정서가 있어요. 네. 그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해도 못하면 소득도 없지. 네. 사람들도 그 내 생활과는 다르지 불편하지.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귀농귀촌 준비할 때 한 6개월 정도 준비하는 게 평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많다는 게 이제 학습 효과가 돼서 네. 최근에는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그 준비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반에서 2개월. 네. 2년 정도로 높아졌고요. 네. 심지어는 3년, 4년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그 준비 없이 짧은 기간에 선택해서 내려갔을 때 그 많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을 그 네. 경험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홧김에 귀농귀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저도 이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또 법령이 작년에 정비되면서 최근에 생겼다고 하는데 귀농귀촌 종합센터 어떤 데입니까? 예, 원래 귀농귀촌은 민간에서 이게 어떤 트렌드처럼 만들어졌고요. 네. 그 정부에서 2008년도부터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 정책을 좀 지원하고 있었고요. 네. 그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2012년에 수원에다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세워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그런 기관을 세웠습니다. 네네. 수원에다 세웠는데 이제 수도권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2014년도에 양재역 그 현재의 귀농귀촌 종합센터로 이전을 했고요. 네네. 그 2015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이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네. 그 준정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이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에서는 지금 그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네.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 어떤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교육부터 어느 지역과 어느 품목으로 해야 될지 지역과 품목을 탐색하는 교육.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가 있는지 또 단순히 재배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은 경영이거든요. 네. 그 경영이라든지 세법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관련된 지원이 다 전국 거를 다 볼 수 있게 예. 잘 그 정비가 돼 있고 일단은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나 혹은 양재에 있는 이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여러 가지 있을 것 뭐 내 연령 또 목적별로 필요한 부분들 가서 꼭 한번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문득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귀농귀촌이 돌아갈 귀자가 아니라 아주 귀할 귀자다. 귀하다. 물론 그런 귀자는 없지만 귀하다라는 의미의 귀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농귀촌 종합센터 김귀영 센터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경실련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차례상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치 시급을 다 모아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케 하고 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한쪽의 주장입니다. 이게 복지의 일환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되는 게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요.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고 실제로 입법 발의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 왜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도미노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지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뉴스에 등장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 많으십니다. 기본소득이 뭔가요, 교수님? 예, 간단한 건데요. 우리 이제 헌법 10조에 보게 되면은 헌법 10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 10조인데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정신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현대 국가들이라는 것은요. 네. 이 연장선, 이런 헌법 정신의 연장선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저 소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해야만이 받는 인재니까 우리가 임금 소득이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소득은 이제 노동과 관계없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누구나 이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가 지급하는 하나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최저소득이. 네, 뭐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던 그 복지부랑 서울시가 좀 싸웠던 청년수당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맥락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걸 제한을 한 것뿐이죠. 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자, 자격 요건 없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잘 아껴서 국민들에게 다시 월급처럼 아무 조건도 없이 주는 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게 선진국 스위스를 비롯해서 미국까지도 그렇고요. 이 기본소득 실험을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소득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본다는 건데 이 배경과 이 실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사실은 논의가 뜨겁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선진국은 일종의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이 그나마 잘 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평등이라든가 빈부격차가 이제 확대되어지면서요. 네. 사회적 화합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대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땜질식 처방이었었어요. 네. 그동안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에 대한 땜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땜질식 처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네네. 그래서 낭비도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낭비 같은 것을 없애고 거기에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도 이제 그러니까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정 비용도 따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다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최저 소득을 다 나눠주게 되면요. 누구나한테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발전을 맞습니다. 일어나지고 일자리를 다 대체하죠. 예, 기존의 일자리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할 의욕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일자리를 꼭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확보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빈부격차나 불평등을 해소하게 되면 경제 성장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원 속에서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이걸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복지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의 문제, AI를 말씀하셨지만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정말 이 구조적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논란이 지금 논의가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뭐 몇몇 의원들을 상태로 지금 입법 발의 준비도 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OECD의 기본소득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 앞서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월급처럼 그냥 주는 돈인데 얼마 정도 선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이걸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네. 뭐 좌파식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국가가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걷는 게 일종의 조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들이요.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가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걸 걷어가지고 국가는 뭐냐면 일반 사업,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데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사회 지출에다가도 하죠. 보육지원이라든가 무슨 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데다도 그렇죠. 네네. 이 공공사회 지출 이 비용을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숫자로 나눠주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가 거둔 돈들을 다시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것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나눠줄 수 있냐 하는 규모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네. 조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가 이거에 다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부담률이 굉장히 좀 낮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네. 한 10포인트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한 거 보게 되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요? 예. 네. 지금 노령연금이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복지제도에 나가는 것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또 계좌를 추적하고 확인해서 주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더 복지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복지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긍정적 측면으로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석거 해가지고 그걸 또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송파 세모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보게 되면 이제 복지 행정 시스템이 불충분하게 생기는 것들인데 네.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돈이 들어가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지요, 결국은요. 네. 복지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요. 근데 이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돼 버리니까는 네. 그냥 모든 국민에게 이제 일률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행정적인 비용들이 크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이것들이 어떤 일종의 소비 진작이나 경기 부양 측면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이게 주장했던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전제는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럼 공동체 유지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이제 그러니까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을 먼저 떼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득을 이제 그러니까는 기여에 따라서 나눠가져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첨단 산업 분야에 소위 실리콘밸리 같은 데 있어서 창업가라든가 이 창업가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기본적인 엄청난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 이행기 동안에 이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최소한에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 속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정치적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는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 효과로서 논의돼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랑하는 사람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힘 있는 피부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올 추석에는 슈퍼바이탈을 선물해보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펠 슈퍼바이탈 크림.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자, 오늘도 오르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 생기 오르나민 씨, 발랄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오르나민 씨,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컴온.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316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다리미 스팀 때문에 덥지만 내일부터 쉴 수 있어 힘납니다. 네, 정답 연방준비제도 맞춰주셨고요. 2191님 항상 애청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답 감사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쉬고요. 다음 월요일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